조조가 죽고 조비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동안 관우에게 빼앗긴 형주를 위나라와 오나라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형주의 대부분은 오나라가 차지했으며 위나라는 형주 북부의 일부 지역만 차지했죠. 그리고 형주 감옥에 갇혀있던 우금이 풀려나 위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우금은 살아 돌아왔지만 평생 모시던 조조는 이미 사망한 후였죠. 조비는 우금을 맞이하고 환대했지만 사실 비굴하게 살아 돌아온 우금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우금은 조조의 묘소를 찾아갔다가 그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그림에는 관우에게 비굴하게 항복하는 우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이는 조비가 우금을 모욕하기 위해 그려놓은 그림이었고 우금은 이 그림을 보고 분개하여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결국 우금은 평생 쌓아온 명예를 잃고 수치심 속에 사망하죠. 한편 유비는 유봉과 맹달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유비는 그들을 불러 죽이려 했으나 눈치 빠른 맹달은 위나라로 투항합니다. 이에 제갈량은 유봉에게 맹달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죠. 유봉은 유비의 눈치를 보면서도 맹달을 잡아오기 위해 군을 이끌고 출격했습니다. 그러자 조비는 맹달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 유봉과 싸우려며 군을 내어주었죠. 맹달은 서왕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유봉을 거침없이 공격했고 유봉은 패배하여 성도로 돌아왔습니다. 유비는 유봉에게 왜 관우를 돕지 않았느냐며 다그쳤고 눈물을 머금고 양아들인 유봉을 사형시켰죠. 이때 유봉이 후계자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어 제거했다는 해석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관우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었습니다. 220년, 조비의 신하들은 조비에게 황제가 되라고 권합니다. 특히 가후, 화흠, 왕랑을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죠. 신하들은 헌제를 압박하며 황위를 넘기라고 간언합니다. 조정에는 충신이 없었고 어떤 신하들은 황제가 능욕당하는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조정에 나오지 않기도 했죠. 모든 신하들이 황제를 등지고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한 것은 조조의 딸이자 황후인 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하들의 압박을 버티지 못하죠. 조휴와 조홍은 칼을 차고 헌제를 협박하기 시작했고 결국 헌제는 조비에게 황위를 넘겼습니다. 이때 조비는 사마의의 조언에 따라 황제의 자리를 3번 거절하고 마지막 3번째에는 즉위대에서 모든 신하들이 볼 수 있도록 성대한 행사를 진행하며 황제에 오르죠. 이후 헌제는 사냥공이라는 자귀를 받아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살았으며 특히 의술을 익혀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234년 53세의 나이로 병사합니다. 조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총나라에서도 유비에게 황제의 자리에 오르라고 건의했습니다. 유비는 절대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않겠다고 했지만 신하들은 이제 제후들 중 유일하게 남은 유씨는 유비뿐이고 황제가 되지 않으면 조비를 황제로 인정하는 꼴이니 반드시 황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리하여 221년 유비는 한나라 황실의 후예임을 자처하며 촉한을 건국합니다. 한편 낭중에서 군사를 훈련시키던 장비가 찾아왔습니다. 빨리 오나라를 공격하자며 유비를 재촉했고 유비 또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제갈량과 조우는 오나라와의 전쟁에 반대했지만 유비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칙서를 내리죠. 바로 오나라 토벌. 유비의 명령에 신이 난 장비는 낭중으로 돌아가 출진 준비를 합니다. 장비는 죽은 관우를 위한 전쟁이니 범관과 장달을 불러 사흘 안에 흰색 갑옷 수만 벌을 만들라고 명령하죠. 범관과 장달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불가능하다고 하자 장비는 그들에게 심하게 매질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범관과 장달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장비에게 결국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먼저 배신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날 밤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 잠든 장비를 범관과 장달이 암살하고 오나라로 도망치죠. 그렇게 만인지적이라 불리던 장비는 55세의 나이로 허무하게 죽었고 유비는 또 한 명의 형제를 잃었습니다. 분노한 유비는 모든 군사를 끌어모아 10만 대군을 이끌고 출진하죠. 이때 제갈량은 마량에게 따로 특명을 내렸는데 수시로 아군의 진영을 그림으로 그려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나라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갈근을 보내 유비를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위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자 송건을 왕으로 봉해주고 도와준다고 약속했으나 실질적으로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었죠. 어쨌든 이렇게 천하에는 2명의 황제와 1명의 왕이 존재하며 본격적인 삼국시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유비가 일흥으로 군사를 이끌고 출진하자 송건은 주영과 손안을 좌우 도독으로 삼고 5만 병력으로 수비하게 했으나 유비의 군사를 막을 수 없었죠. 특히 관우와 장비의 아들들인 관흥과 장포는 엄청난 활약을 하며 연전연승합니다. 이때 눈부신 활약을 하던 감령과 반장이 유비군에게 전사했죠. 하지만 유비군도 피해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노익장을 과시하던 황충이 마충의 화살에 맞아 전사했죠. 한편 관우를 배신하고 오나라에 투항했던 미방과 부사이는 다시 총나라로 도망치려 합니다. 오나라가 촉에게 밀리는 분위기가 되자
오나라 신하들은 미방과 부사인을 유비에게 선물로 주고 화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 미방과 부사인은 빈손으로 돌아가면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 선물로 마충을 사로잡아 데리고 투항하죠. 마충은 관우를 생포하고 황충을 활로 쏴 죽인 장수이니 유비에게는 더없이 좋은 선물이었지만 유비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방, 부사인, 그리고 마충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자 오나라에서는 장비를 죽였던 범관과 장달을 유비에게 보냈지만 유비의 분노는 멈출 줄 모르죠. 송권이 유비를 막을 자가 없느냐고 묻자 감택이 육손을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육손은 군인이 아닌 문관이라며 비웃으며 반대했지만 감택은 그가 주유와 필적할 만한 인물이라며 강력하게 추천하죠. 그리하여 송권은 육손을 대도독에 임명하고 유비를 막으라 명령했습니다. 육손은 대도독이 되자 우선 수비에 집중하죠. 진지와 참호 그리고 성체를 수십 개 지어 수비하고 상대가 아무리 도발해도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엄명합니다. 그러자 한당과 주태 같은 베테랑 장수들은 큰 불만을 갖죠. 나이도 어리고 인지도도 낮고 소극적인 전술을 펼치자 육손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유비도 육손을 매우 얕잡아 봤습니다. 무명의 젊은 장수가 대도독이 되자 유비는 송권이 사람 보는 눈이 없다며 승리를 확신합니다. 유비는 오나라에 맹공격을 펼쳤고 육손은 계속해서 수비만 하죠. 진지와 성체를 부수면 후퇴하여 다시 짓고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맹공격을 퍼붓자 먼저 지친 것은 유비군이었죠. 어느덧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드넓은 지역에 그림자 하나 없는 무더위가 지속되자 유비군은 더위에 지쳐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마량은 우선 인근 성으로 후퇴하여 여름이 지나고 다시 공격하자고 했지만 유비는 후퇴할 생각이 전혀 없죠. 유비는 병사들이 무더위에 매우 힘들어하자 긴 강가를 따라 길게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긴 강가로 옮기자 머리 위에 나무 그늘이 있어 더위를 피할 수 있었죠. 마량은 현재 진영을 상세하게 적어 제갈량에게 보냈고 제갈량은 그 서신을 보자 망했다며 조언을 보내 유비를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강가를 따라 길게 늘어선 진영, 인근에 마른 나무들이 늘어져 있어 화공을 쓰면 도망갈 곳이 없었던 것.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육손은 밤이 되자 한당, 주태, 능통 등에게 사방에서 불을 피우며 돌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유비군은 사방에서 불이 붙으며 적들이 공격해오자 제대로 반격하지 못하죠. 10만 대군이 불에 타 죽으며 큰 패배를 당합니다. 이때 유비도 죽을 뻔했으나 때마침 나타난 조은 덕분에 목숨을 건져 백제성으로 도망쳤죠. 이릉대전의 패배는 너무나 컸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장수들과 병사들을 모두 잃었고 강북을 지키던 황권은 오나라와 위나라 사이에서 고립되자 위나라에 투항하죠. 223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유비는 제갈량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유비의 짧았던 전성기는 끝나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유비는 황제가 된 지 단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63세, 이때 유언으로 제갈량에게 2가지를 부탁합니다. 유선이 재능이 있다면 그를 보좌해주고 그릇이 아니라면 직접 황제가 되어 대업을 이루어달라. 그리고 마속은 말재주는 뛰어나나 실속이 없으니 중용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사망하죠. 유선은 19세에 초계 황제가 되어 유비의 유지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삼국지의 1세대는 끝나고 2세대의 싸움이 시작되죠. 사마이는 촉나라의 유비가 죽고 대군을 잃었으니 지금이 기회라며 사방에서 촉을 공격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는 촉의 방어선을 분산시키고 약점을 노리는 전략이었죠. 북쪽에서는 선비족에게, 남쪽에서는 남만국에게, 동쪽에서는 오나라에게, 그리고 위나라는 맹달과 조진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5군데에서 촉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자 촉나라의 신하들은 크게 당황했지만 제갈량은 쉽게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죠. 선비족의 공격은 마초가 막으면 충분하고 남만군은 위연이 잘 알고 있으니 막을 수 있으며 맹달은 이염과 친하니 이염이 막으면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조진은 조은을 절대 이길 수 없으니 막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나라는 등지라는 뛰어난 인물을 보내 동맹을 다시 맺게 하니 사마의의 작전은 모두 실패하죠. 위초고 세 나라는 서로 견제하며 한동안 삼국 정립의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때 많은 1세대 인물들이 사망했는데 하우돈, 장료, 악진, 마초, 미축 등이 있었죠. 225년, 2, 3년간 내정을 다스린 제갈량은 남만을 정벌하기로 결정합니다. 남만은 척박한 땅과 다양한 이민족들이 혼재되어 있어 정복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제갈량은 남만을 복속시키지 않고서는 북벌에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만 정벌을 감행하죠. 7종 7금 남만은 촉한의 남쪽에 위치하여 험준한 산악지형과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족들은 맹수와 독충 등을 이용한 독특한 전술을 구사하죠. 특히 맹획은 남만의 이민족들을 지배하며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기에
제갈량은 맹획을 사로잡아 진심으로 복종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맹획은 용맹했지만 지략은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제갈량은 맹획의 부하들을 사로잡았으나 죽이지 않고 풀어주죠. 그러자 맹획은 부하들이 배신하고 제갈량에게 항복한 것이라 의심했고 결국 내분이 일어나 부하들에게 사로잡혀 제갈량 앞에 나타났습니다. 맹획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다며 억울해했고 제갈량은 다음에 제대로 싸워보라고 풀어주죠. 맹획은 제갈량이 자신을 풀어준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며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물소를 타고 기습하기도 했고 타사대왕을 불러 도구로 공격하기도 했고 추경부인을 앞세워 비도로 공격하기도 하죠. 그리고 목록대왕을 시켜 호랑이, 표범, 늑대 등 각종 맹수들로 공격하기도 했으나 제갈량은 목각으로 만든 거대한 괴수를 만들어 막아냈습니다. 그러자 맹획은 올돌골이 이끄는 등갑군을 이용하여 공격하기도 하죠. 등갑군은 등나무를 여러 겹으로 엮어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기름이 잔뜩 칠해져 가볍고 화살도 튕겨냈으며 물 위에서는 마치 수영 연습을 하듯 킥판을 사용하여 건너기도 합니다. 다재다능한 갑옷 덕분에 처음에는 고전했지만 갑옷이 나무로 되어 있어 화공에 약하다는 사실을 눈치챈 제갈량은 그들을 화공으로 모두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때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제갈량은 많은 살생을 저질렀으니 제명에 죽지 못할 것이라고 탄식하죠. 어쨌든 맹획은 갖은 방법으로 제갈량을 계속해서 공격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그때마다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7번이나 잡고 풀어주기를 반복했고 마지막에는 제갈량의 지략과 덕에 감복하여 진심으로 항복하죠. 제갈량은 남만을 평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노수라는 큰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센 풍랑에 건널 수 없었죠. 그러자 남만 사람들은 강의 신을 달래기 위해 사람머리 49개를 바쳐야 한다고 했고 제갈량은 어떻게 사람을 죽여 제사를 지낼 수 있냐며 밀가루 반죽에 고기를 넣어 사람 모양으로 만든 음식을 제물로 바쳤는데 그것을 만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226년 위나라의 황제 조비가 40세의 나이로 병사했습니다. 조비는 죽기 전에 아들 조예를 후계자로 지목하고 조진, 조휴, 사마이, 진군 등에게 후사를 부탁했죠. 이 당시 사마이는 조씨 집안의 견제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사마이는 당대 명문 집안인 사마씨 가문과 그의 제자들이 조정에 침투해 있었기에 조씨 일가는 사마씨를 좋게 보지 않았죠. 사마이는 조조, 조비, 조예 3대에 걸쳐 중용되었지만 그의 뛰어난 능력과 야망은 조씨 집안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조씨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사마이를 견제하자 그는 일부러 옹주와 양주의 도덕을 막겠다며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자 조씨들은 그 결정을 매우 반기죠. 양주와 옹주는 변방인데다 반란도자자 서로 꺼리는 자리였고 조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권력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었습니다. 사마이가 양주로 오자 제갈량은 그를 매우 경계하고 뛰어난 인물이 양주를 지키고 있으니 북벌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되죠. 그리하여 마속이 계책을 냈습니다. 사마이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을 내기로 한 것. 조예는 사마이가 반란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자 그에게서 병권을 빼앗고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양주는 조휴가 맞죠. 그러자 제갈량은 사마이가 떠나자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여 북벌을 하기로 합니다. 이 당시 인구수는 중국 전체를 기준으로 위나라가 60%, 오나라가 25%, 총나라가 15% 정도였기에 초기 위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갈량은 북벌의 필요성과 유비의 유지를 이어받기 위해 출사표를 작성하고 출진하죠. 그러자 위나라에서는 하오무가 제갈량을 막겠다며 나섰습니다. 그는 명장 하우연의 아들로 제갈량을 사로잡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출진했죠. 한편 총나라와 위나라가 싸우는 동안 오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변방이라 신경 쓰지 않던 교주를 손에 넣었습니다. 교주는 사섭이라는 인물이 오랫동안 통치했는데 그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베트남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훗날 베트남에서는 그를 사왕으로 칭하며 존경을 표하죠. 그런 그가 90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그의 아들 사휘가 뒤를 이었으나 송건이 교주를 침공하여 사섭의 일족을 모두 처형시키고 오나라의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228년 북벌을 시작한 총나라 2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제갈량의 선택은 기산이었습니다. 이곳은 매우 전략적 요충지로 기산은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방어에 유리하고 공격하기 어려운 곳이죠. 제갈량은 이곳을 먼저 차지한 후 장안을 공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위원은 기산을 차지하고 나서 장안을 공격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자오곡이라는 새끼를 통해 장안으로 가자고 제안하죠. 자신에게 5,000명의 군사를 주면 15일 만에 장안에 도착하여 허를 찌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어렵게 모은 병력을 함부로 쓸 수 없다며 위원의 의견을 묵살하죠. 이때부터 위원은 배신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하우무는 한덕과 그의 아들을 선봉에 세우고 출진했는데 이때 조온이 한덕과 그의 아들을 모두 죽이며 기세를 올렸죠. 안정성, 남한성, 천수성. 기산에는 제법 큰 성이 3개 있습니다. 제갈량은 그 성들을 얻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죠. 하우무가 매우 위험하니 도와달라는 거짓 정보. 그러자 안정성과 남한성에서 군사들이 나왔고 그때를 노려 공격하여 안정성과 남한성을 쉽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우무까지 생포하죠. 문제는 천수성이었습니다. 천수성을 지키고 있는 마주는 그리 뛰어난 장수는 아니었지만 그 밑에 있던 강유라는 장수가 매우 총명하여 제갈량의 계략을 눈치챘습니다. 그리하여 천수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했지만 그때마다 강유가 적절한 방법으로 막아내자 제갈량은 강유를 탐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소문 끝에 강유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기연을 먼저 차지하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기연이 함락되었다는 소문이 돌자 강유는 어머니를 걱정하여 3,000기의 군사를 이끌고 기연으로 출진하죠. 그때 제갈량은 하우무를 일부러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유가 배신했다는 소문을 퍼뜨리죠. 하우무는 천수성으로 도망가 마준에게 강유가 배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유가 기연에 도착하자 이미 총나라가 차지하고 있었기에 강유는 다시 천수성으로 후퇴했는데 이때 마준이 강유를 배신자라 말하며 공격하죠. 갈 곳 없어진 강유는 결국 총나라에 투항합니다. 강유는 천수성에 자신과 친한 동료들이 많으니 자신이 편지를 써 투항시키겠다고 하죠. 그리하여 강유의 편지 하나로 천수성을 차지했고 이때 하우무는 도망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3개의 성을 차지한 제갈량. 그러자 위나라에서는 조진을 도독으로 삼고 20만 대군을 출진시킵니다. 책사로는 왕랑이, 부장으로는 곽해가 함께했죠. 왕랑은 76세의 노대신으로 자신감 있게 나섰습니다. 제갈량과 설전을 벌이게 된 것. 왕랑은 천하의 대세는 위나라에 있으며 촉하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제갈량은 왕랑을 늙고 무능한 늙은이라고 비판하며 한시를 배신하고 위나라에 빌붙은 그의 행적을 비난하죠. 그러자 분노와 수치심을 느껴 피를 토하며 말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조진은 왕랑이 허무하게 죽자 강족의 도움을 받기로 하죠. 강족에게 제갈량의 배후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강족은 요청을 수락하고 서평관으로 출진하죠. 그들은 낙타부대와 철차라고 불리는 마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철차는 온몸이 고슴도치처럼 되어 있어 뛰어난 방어력을 자랑했죠. 장포와 관흥은 새로운 병기에 당황하며 일시적으로 밀리기도 했지만 제갈량은 철차를 보자마자 공략법을 생각해냈죠. 깊은 함정을 파고 그 위에 눈을 덮자 철차는 허무하게 함정에 빠졌습니다. 제갈량은 그들을 생포했으나 강족과 싸울 생각이 없다며 너그럽게 풀어주었고 강족은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가죠. 조에는 조진이 연패를 거듭하자 제갈량을 상대할 자가 없느냐 물었고 종효는 사마이밖에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비록 이전에 이간질로 인해 사마이를 내쫓았지만 다시 중용한다면 기꺼이 위나라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하죠. 그리하여 조에는 다시 사마이를 불러들였습니다. 한편 연전연승하며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던 총나라에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죠. 한번 배신했던 맹달이 다시 총나라에 투항하기로 한 것입니다. 유비를 배신하고 위나라로 갔던 맹달은 당시 조비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 높은 관직과 영지를 받고 중용되었으나 조비가 사망하고 조예가 즉위하면서 입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총나라로 돌아오려 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제갈량은 기산에서 장안으로 공격하고 맹달은 군사를 이끌고 상용에서 낙양으로 바로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사마이가 다시 서부 전선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제갈량은 맹달에게 서둘러 낙양을 공격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맹달은 사마이가 이제 막 도독으로 임명되었으니 낙양에 들러 임명식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늦장을 부렸습니다. 사마이는 제갈량이 걱정한 대로 군을 이끌고 낙양이 아닌 상용으로 출진했죠. 맹달이 배신했다는 것을 측근에게 듣고 서왕과 함께 상용을 공격했습니다. 맹달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반격했고 이때 선봉에 있던 서왕을 화살로 맞춰 죽이는 성과를 냈으나 결국 사마이에게 패배하고 참수당하죠. 그리고 나서 사마이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서부 전선으로 향합니다. 영웅을 알아보는 법. 제갈량과 사마이는 서로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서부 전선의 핵심은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그곳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은 좁은 도로지만 한중에서 군량을 운송하는 거의 유일한 길로 이 길을 빼앗는 자가 승리할 수 있죠. 제갈량은 이 중요한 요충지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때 마속이 자신감 있게 지원했습니다. 비록 제갈량이 총애하던 마속이었지만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여 요충지를 맡기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었죠. 하지만 마속이 워낙 자신 있어 하며 실패하면 목숨을 내놓겠다는 각오를 보이자 제갈량은 그에게 가정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제갈량은 마속에게 산이 아닌 성을 중심으로 방어하라고 신신당부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신중한 성격의 왕평을 부정으로 함께 보내죠. 총애하는 마속을 보내면서 사사로운 정이 개입된 것은 아닌가 찜찜했습니다. 게다가 유비가 유언으로 남겼던 마속을 중용하지 말라는 말까지 떠올랐지만 이미 마속은 군을 이끌고 출발했습니다.